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요.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양 변호사님하고는 진짜 오랜만이네요. 너무 오랜만에 뵙죠. 네, 그런데 언제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안녕에 관한 겁니다. 그쵸. 세 가지 주제 다 안전, 안녕 이 관련된 분야라서 우리가 얼마나 사실 안전에 그동안 귀를 기울이지 않았나라는 반성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종근 시사평론가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도 해드리고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일본 오염수 방류 임박. 정치권 격돌 격화, 이태원 참사 구속 기소 6명 모두 석방,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 아파트 전면 재시공,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들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첫 번째 주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일본 오염수 방류 임박, 정치권 격돌 격화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갈등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안전성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자체 조사를 벌여온 정부가 오늘 최종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오전 방금 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전에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종로에 있는 그 정부 청사 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브리핑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밝혔습니다. 네. 하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계획 이 국제원자력 기구 즉 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오염수와 관련된 국제 기준을 인정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향후 정부가 IAEA 및 일본과 협의해서 최종 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만약에 지금까지 밝혔던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계획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018년부터 정부의 어떤 TF를 꾸려서 지금까지 계속 이 검토를 해왔다라고 밝히면서 2021년 8월부터 원자력 안전 기술원이 주도를 해서 안전성을 검토해 왔는데 그 검토 결과 일본 계획의 방사성 물질이 총 농도 기준을 충족하고 특히나 우리가 가장 이제 문제시됐던 게 삼중수소 아닙니까? 네. 삼중수소가 낮은 수준으로서 목표치를 지금 달성한 상태이며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의미한 그런 데이터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 계획대로라면 배출 기준 목표치에 적합하고 IAEA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라고 밝히면서 알프스 즉 다액종 제거 설비 흡착제가 적정하게 시기를 교체해서 안정화되고 있다. 이 문제도 사실 그 시민단체가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었던 문제거든요. 네. 알프스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이 작동이 되고 있느냐, 흡착제는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2019년 이후에 핵종별 배출 기준이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배출 기준에서 기준 이내로 정화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일본의 그 방류 계획에 대해서 사실 이제 검토를 한 것이고 이 원전 오염수 처리 계획은 IAEA의 이제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내용인 것이고요. 만약에 계획이 변동이 되면 뭐 추가 검토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정부가 발표한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일단
예상했던 어떤 범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 IAEA가 이제 최종 보고서를 지금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네. 발표에 우리가 따로 뭐 지금 그 2021년부터 계속 검토를 했다고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또 같이 즉 함께 했던 부분도 있어요. IAEA에 우리가 6개 국가 프랑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6개 국가에 지금 2020년부터 파견을 네. 해서 그 기술자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시료를 채취해서 검토한 내용을 IAEA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우리가 따로 이렇게 그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지만 그러나 그 두 가지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고 하다 보니까 IAEA 발표 이후에 정부의 어떤 발표는 IAEA 기준에 뭐 적합하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발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그런 내용으로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이 오염수 방류 문제가 워낙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일본에 많이 이제 좀 시선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나토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혹시 이루어질 수 있나? 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정상회담도 실제로 이제 조율 중이라고 하네요. 네, 아마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셔틀 네. 외교가 복원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국 간의 지금 현안들이 즉시 지금은 어디서든 그러니까 뭐 다자 회담을 하던 뭐 이런 그런 공간 속에서 네. 잠깐이라도 의제를 서로 교환하는 모습들을 계속 지금 보고 있고요. 이번에 그 나토 정상회담에 이제 업서버국이 특히나 이제 4개국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그다음에 호주 뭐 뉴질랜드에서 이 나토의 회원국은 아니고요. 나토의 비회원국인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사실은 이 업서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그 참석을 한 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참석을 했고 또 2년 연속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회의예요. 왜냐하면 폴란드라든지 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러시아가 치르는 와중에서 나토의 어떤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수출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업서버국으로서 일본도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지금 월요일부터 4박 6일이 이 일정인데 분명히 저는 뭐 일본 기시다 총리도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과 만나서 지금 합의를 봐야 되거나 혹은 앞으로 있을 한미일 워싱턴에서 지금 조율 중이긴 하지만 워싱턴에서 있을 한미일 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돼서 현안을 교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이 윤 대통령과 만약에 기시다 총리가 실제로 이제 회담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어떠한 뭐 의미 있는 대화들이 오갈 수 있을까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사전 논의한 바 없다. 그리고 아직은 양 국가 간에 만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진 않았다라는 선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특히나 이제 기시다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얼만큼 우려하고 있나 또는 우리 야당이 얼만큼 지금 반대를 하고 있나라는 걸 잘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도 이 문제를 굳이 한일 정상회담도 아니고 나토 정상회담의 업서버 자격으로 참여한 공간에서 문제를 아주 뭐 나쁜 방향으로 흐르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산 지금 그 생선들을 빨리 수입해 주세요. 이렇게 압박을 넣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또 우리 나라의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이번 만남에서 어떤 진전된 또 다른 방향의 의제가 설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IAEA의 종합 보고서 나왔죠. 이제 며칠 전에 나왔는데 사실 그 내용도 우리가 좀 예상했던 바이기는 했어요. 어쨌든 내용은 일본의 계획은 국제 안전 기준에 맞고 오염수 방류가 실제로 인체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뭐 미미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이제 내용으로 종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IAEA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샘플에 대한 추가 분석을 할 예정인데 추가 분석을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기술원과 함께 진행하겠다라고 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도에 의하면 IAEA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부분이 뭐냐면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우려를 네.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IAEA가 그렇게 또 밝혔어요. 그런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이 인지만이 아니라 해소해야 할 건가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으로서 아마도 우리나라 그 원자력 안전기술원과 함께 2, 3차 분석 작업을 하겠다라고 밝힌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어쨌든 추가 분석을 통해서라도 이 계속되는 어떤 우려를 조금이라도 더 희석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이고요. 네. 도쿄전력이 이제 알프스를 거쳐서 원전 부진의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에 삼중 수소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인체에 해를 끼칠 핵종이 남아 있는지 이걸 검증하겠다 이거거든요. 삼중 수소와 관련해서는 사실 초기에 굉장히 시민단체들과 또 야당이 우려를 했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 논쟁이 약간 좀 이렇게 수그러들었어요. 이제는 또 다른 삼중수소 말고 그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이 핵과 관련된 이물질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 이런 비판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도 객관성을 고려해서 도쿄전력이 분석한 샘플과 동일한 사료, 다른 사료가 아니라 동일한 시료를 그 제3의 연구시설에 맡겨서 분석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1차 분석이 진행이 됐고, 또 1차 분석 이외에도 지금 2, 3차 분석을 통해서 1차 분석에서 잡히지 아니한 부분들까지 네.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겠다라고 지금 IAEA가 밝혔습니다. 네, 일단은 IAEA의 종합 보고서도 그렇고 우리 정부가 발표한 이제 결과 보고서도 사실은 이제 안전하다라는 이제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사실 좀 불안한 건 사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IAEA는 안전하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일반적인 원전과 사고로 부서지고 가동이 중단된 원전에서 배출되는 이 물은 다르다라는 또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안전하지 못하는 그 오염수를 희석이 돼서 방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이어지게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서해안에 삼중수소, 즉 서해안에 이 중국어로 봤을 땐 동부의 그쵸. 연안이죠, 연안에 네. 원전이 55기가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3위 수준이에요. 네. 55기가 바로 우리나라로 봤을 땐 서해, 저쪽 동부 해안에 있고요. 네. 그쪽에서 지금 그 오염 처리수가, 아까 그 오염 처리수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삼중수소로 따지면 우리 지금 후쿠시마에 48배 정도 된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초점이 되는 게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이미 기존의 그런 원전을 돌리는 냉각수, 이게 그쵸. 인 것이고, 후쿠시마는 이건 사고, 그러니까 그쵸. 2011년에 원전이 폭발하면서 사고로 일어난 그런 그 오염된 어떤 물로서 서로 비교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첫 번째 시각이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반론은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2011년도에 원전이 그때 폭파가 되고 네. 그때 당시에는 그냥 방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방류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사고로 인해서. 노출이 됐었거든요. 네. 노출이 됐던 그런 이 오염수들이 실제로 태평양에 방류가 됐고요. 방류가 돼서 돌아서 지금 벌써 10몇 년이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제가 기억하기엔 2016년, 2017년 계속해서 우리나라 연안의 어떤 농도라든지 또는 방사능 검사를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
안전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어떤 목소리는 바로 그 점. 2011년도에 처리도 안 된, 지금은 알프스를 통해서 제거를 했지만 처리가 안 된 그런 그 오염수들이 직접적으로 돌아서 우리나라의 해안에 왔을 텐데도 방사능 또는 세슘이라든지 혹은 삼중수소가 인체에 해를 끼치는 어떤 정도의 기준에 못 미치는 정도 아니냐. 근데 이번엔 그때에 비해서는 이미 희석된, 그러니까 네. 처리된 물이고, 두 번째는 이건 이제 그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라든지 네. 기타 또 화학이나 물리 쪽의 그 교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무게를 생각을 해야 된다. 즉 삼중수소가 뭐 좋은 그런 성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평양이라는 전체적인 수조를 생각했을 때 지금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그 오염 처리수의 무게를 따지면 거의 태클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태평양을 돌면서 희석되는 어떤 양에 비하면 상당히 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유의미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게 또 그 일부 과학자들의 어떤 지금 분석입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사실 이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연일 논란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 IAEA 종합 보고서를 두고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 기반으로 한 내용이다 보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절대 안 된다라면서 이 밤샘 농성까지 불사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왜 안타깝냐면 뭐 지금 어느 쪽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중요한 건 이미 IAEA나 우리나라 정부의 오늘 같은 그런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 검토된 보고서의 발표가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라고 다 예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반대하는 측에서는 어떠한 자료도 다 반대하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안심시키려는 찬성하는 쪽에서는 봐라, 이 데이터는 모두 다 지금 안심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각각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만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떠한 기관의 발표, 어떤 형식의 그런 그 과학적인 데이터도 못 믿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영역으로 그냥 이제는 그러게요. 점핑해 버렸어요. 네. 더군다나 이제 총선이 얼마 맞아요.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총선의 이슈가 되고 블랙홀이 돼 버리면 남은 건 이제 사실 정쟁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과학의 영역도 이제 뛰어넘고 또 이 그러니까 어떤 기관의 발표도 뛰어넘고 이 상황은 극단적인 어떤 대치로만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네, 사실 이제 정쟁이 일어날 수 없는 사실 이슈이기는 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좀 정쟁으로 흘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거나 뭐 이렇게 검토할 그런 기회도 없이 뭔가 이제 양쪽에서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고 있다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정말 펼치고 있습니다. 철야 농성 전에는요, 장외투쟁을 계속 이어왔고요.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을 또 채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에도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 이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야당이 언제나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뭐 결의안 촉구안 같은 거를 입법화하는 것, 그 다음에 장애 투쟁을 하는 것, 그런 어떤 수순을 다 지금 민주당은 하나씩 밟아 나가는 것 같고요. 네. 물론 전국적인 지금 장애 집회 벌써 제가 기억하기로는 벌써 네 곳을 지금 했고 나머지 그런 그 장애 투쟁 일정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법안 초안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이게 앞으로 그 이제 국제적인 어떤 분쟁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일본산 수입물 수입 금지 법안이라는 것이 현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WTO 체제라든지 서로 무역을 할 때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우리나라의 어떤 뭐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일본이 어떠한 이유를 대서든 그것을 수입을 안 한다는 법안을 했을 때 그럼 서로 또다시 이제 보복 조치가 들어가기 하거든요. 무역이라는 게 단 한 품목이 그렇죠. 그게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그 일본이 소부장과 관련돼서 반도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소재 3가지를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한일 관계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쳐버렸잖아요. 지금 아마 이 식품, 그러니까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다라는 어떤 법안이 만약에 그냥 이 통과를 한다면 이건 뭐 친이다 반이다를 떠나서 한일 관계 자체를 이제 또다시 악화시키는 요인이 돼 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이야기 짚어봤으니까 국민의힘도 좀 짚어볼게요. 민주당과의 대치에도 맞서야 되니까 굉장히 좀 분주하고요. 더불어서 불안해하는 민심 달래기에도 좀 힘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윤주영 원내대표가 이제 나서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IAEA와 관련해서 그걸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지금 공방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IAEA와 맞서는 나라는 북한과 시리아밖에 없다.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론 이게 좀 다른 이야기지요. 네. IAEA가 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이 활동 중에서 가장 큰 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시리아, 뭐 이란은 원자력과 관련해서 그것을 군사 무기화했기 때문에 IAEA와 대치하는 그런 지금 상황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윤지혁 그 원내대표는 어찌됐든 IAEA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그 민주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민들과 관련돼서 아무리 뭐 지금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되더라도 국민 불안을 씻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들의 마음에서 아니 조금이라도 정말 만분의 1이라도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라는 건 과학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딱 감정적인 어떤 그 선을 딱 넘어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직접 나서서 이런 수산물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회를 먹거나 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는데 그것 역시 사실은 고와 보이지는 않아요. 네. 자연스럽지 않고 그냥 뭐 그 수조 안에 있는 바닷물을 맛을 본다고 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까? 그건 굉장히 좀 뭐랄까 직물적인 그런 퍼포먼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즉자적인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들의 걱정도 굉장히 큽니다. 집회는 물론이고 해상 시위까지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주도의 해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회 등 뭐 내가 이순신이다 제주본부라는 이름으로 아마 시민단체를 단체를 결성을 했어요. 6일 함덕 앞바다에서 선박 12척을 동원한 해상 시위를 벌였다고 하고요. 네. 여기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곳에서 이제 계속 해상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이해를 얻는 문턱도 결코 낮지 않다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의 좀 시민사회에서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좀 그런 모습도 보이네요. 네, 일단 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군은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야당과 시민단체를 통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태평양 도서 연안 국가들이에요. 네. 태평양 도서 연안 국가들이 사실 개별 국가의 어떤 뭐랄까요, 국가의 어떤 그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작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 국가들이 전부 연합을 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네. 작은 목소리는 아니라고 보여지죠. 특히나 그들의 어떤 그러니까 도서 연합 국가들이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스스로 검증하거나 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또 다른 흐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만 같은 경우 2022년 초에 이미 일본의 후쿠시마산 그러니까 수산물을 수입을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다든지 네. 또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의 움직임이 사실상 이
우리나라 국민이든 아니면 이 반대하는 국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미국은 취재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후쿠시마가 우리나라로 봤을 땐 동쪽에 있거든요. 네. 서쪽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해협 쪽에 있지 아니하고 태평양 쪽을 바라보고 있는 항구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방류를 하면 무조건 태평양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네. 지도로 봤을 때 이건 이 태평양은 이렇게 순환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일본에서 방류를 하면 무조건 캐나다에 먼저 갈 수밖에 없고 캐나다 연안을 거쳐서 미국 연안을 거쳐서 남미로 갔다가 다시 나일류와 부딪히면 합류하면서 우리나라와 대만 해협으로 이제 올라오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캐나다와 미국이 제일 심각하게 받아들일 왜 희석이 덜 된 상태로 그러게요. 오니까요. 제일 정데 캐나다와 미국의 입장은 지금 IAEA를 신뢰한다라는 어떤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전부 다 반대 목소리를 내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본 정부의 예고대로 그리고 계획대로 올 여름에 방류가 시작이 될까요? 지금 일본 정부가 지금 그 예고한 바로는 어찌됐든 지금 K1 탱크인가요? 지금 오염수가 2011년도에 아까 원전이 폭발하고 이 냉각수를 계속 돌려서 쌓아놓을 수 있는 최대치가 7월, 8월이라고 계속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고추가에서 육지로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몇 년 전부터 이걸 계획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상황,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은 8월 방류를 더 늦출 수 없는 상황, 또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일본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사실 이 정파적 이해 문제가 좀 돼버린 것 같기는 한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좀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사실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좀 설득을 해나가야 될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광우병의 기억을 좀 되살렸으면 좋겠어요. 광우병 네. 확실히 광우병은 좀 너무 과거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너무 지나친 그런 우려가 우리나라의 갈등 비용을 한 2조 원까지 지금 이 낭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렇게 사실 이 확산이 됐냐면 정부의 처음 태도 때문이에요. 이명박 정부가 당시에 한미 FTA를 체결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선물인 것처럼 재미동포 앞에서 미국에 가서 재미동포 앞에서 지금 미국과 한미 FTA를 체결했는데 우리 굉장히 큰 어떤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한미 FTA로 인해서 축산물이나 혹은 농산물의 이 수입이 들어올 때 자신들의 어떤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아주 조심스럽게 그분들의 어떤 우려를 그렇죠. 충분히 알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이 우려를 헤쳐나가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FTA를 설명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죠. 이것은 너무 막 기대에 들뜬 것처럼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자그마한 부시가 나중에 이렇게 과학의 영역을 뛰어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그때를 돌아봤을 때 지금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국민들의 우려에 똑같은 시각으로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건 과학의 문제가 과학에 우선되는 어떤 이 감정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조금 더 세심한 그런 뭐랄까요 입장, 배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일본 오염수 방류 임박 그리고 정치권 격돌 격화라는 주제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이태원 참사 구속기소 6명 모두 석방이라는 주제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그리고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이 구속기한을 열흘 앞두고 보석 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6명이었죠. 그러니까 네. 이 사건과 관련돼서 6명이 지금 구속되거나 혹은 기소됐는데 네. 전부 다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됐다라는 소식이고요. 네. 이임재 전 경찰서
서장 같은 경우 우리가 기억을 하지요. 당시에 어떤 뭐 그 CCTV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뒷짐을 지고 네, 당시 그 그쵸. 상황들 아주 급박한 상황들 속에서 급박함이 보이지도 않고 또 그 후속 처리들에 자신이 해야 될 어떤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모습들이 국민들의 분노, 특히나 유가족들의 그런 성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물론 이제 법원의 결정은 인권이라는 측면이라든지 또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법원이 이제 판단을 해서 고려를 했겠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1년 정도도 안 지난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국민들의 어떤 정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그쵸. 정서가 쉽게 받아들여질지 뭐 그러게요.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지난달 이태원 이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이 됐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또 풀려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박희영 구청장의 보석 신청 사유는요, 참사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그리고 공황 장애 등인데요. 그런데 이제 구청장의 지위를 사실은 회복을 해서 석방이 된 후에 이제 며칠 후가 지나서 공식적인 업무를 또 시작을 해서 굉장히 좀 비판을 받았던 바가 있죠. 용산 지역 시민단체는 이 박희영 구청장에 대한 주민 소환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좀 앵커님께서도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공황장애와 스트레스를 이유로 해서 보석을 신청했다면 그런 공황장애와 그런 스트레스로 어떻게 구청장의 직위를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또 의문도 들었거든요. 네. 이런 속에서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이번에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주민소환제 뭐 아시다시피 2007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도중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는 네. 그런 파면에 이르는 그런 이 업무 수행을 계속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주민들이 나서서 면직을 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선출직이다 보니까 예를 네. 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투표를 위해서 선출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선출한 사람을 아주 쉽게 쉬운 이유로 쉬운 방법으로 끌어내리면 업무에 대한 어떤 연속성, 지속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네. 이를테면 주민의 15%의 이 투표를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서명을 받아내야 되고요. 네. 또 주민 그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에 참가해야만 투표를 개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봉 자체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지금 이 주민 소환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서 주민 소환제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작년 11월 박희영 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징계가 좀 이렇게 지지부진해지는 그런 사이에 박 구청장은 지난 2월에 이제 탈당계를 제출을 했고요. 탈당 처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탈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이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라면서 뭔가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일각에서는 이 박희영 구청장을 공천한 국민의힘이 박 구청장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다 라면서 또 이제 지적을 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양당 다 고루 똑같은 어떤 행태를 보입니다. 자당의 국회의원 또는 자당의 지자체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 꼬리 자르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탈당을 네. 시켜갖고 이 탈당을 했으므로 무소속임으로 징계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태도를 계속 똑같이 합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사실 민주당의 그런 행태를 맨날 비판을 했지만 매번 비판했지만 네. 자신들도 그 비판이 부메랑이 돼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사건은 사실 수백 명에 이르는 그런 그 희생자가 난 사건이고요. 또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안전에 대한 재난에 대한 그런 이 민감도 또 얼만큼 그 리스크를 감당해내면서 헤쳐나갈 수 있나 이런 모든 척도를 다 보여줄 수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책임을 질 땐 책임을 져야 집권 여당으로서 이 책임이나 어떤 정당 공당으로서의 어떤 태도일 텐데 이 용산구청장이 탈당을 했으므로 우리는 징계를 할 수 없다라는 식의 어떤 발언이라면 앞으로 뭐 민주당이 똑같은 일을 계속 벌여도 그것을 비판할 어떤 그런 이 위치에 서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계속해서 박희영 구청장의 사퇴를 좀 촉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요. 왜냐하면 박형 용산구청장 역시 당일 행적과 관련돼서도 최선을 다했느냐, 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또 사과도 본인이 했고요.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형국이 돼버렸어요. 물론 뭐 정부에서 사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되묻건데 총 책임자는 누구이고 중간 책임자는 누구이고 또 책임을 져야 될 뭐 현장의 책임자는 누구이냐. 왜냐하면 진짜 현장 책임자는 현장의 책임에 걸맞는 그런 이 나중에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중간은 중간대로 또 총 책임자는 그렇죠. 총 책임자대로 네. 거기에 걸맞는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 이태원 참사를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권한에 걸맞는 책임을 진 사람이 있느냐라고 돌아봤을 때 그렇게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박형 용산구청장의 지금 사퇴도 뭐 물론 지금 유가족들이 계속 지금 사퇴를 촉구하고는 있는데 이미 늦었다. 이미 지금 뭐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뭐 이 지금 이태원 참사에 걸맞는 그런 참사의 기준에 걸맞는 그런 그런 행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이 최근 임명된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막말을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김채환 신임 개발원장이 유튜브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시사이다라는 제목의 유튜브를 했는데 그 유튜브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정치적인 발언들을 이어왔습니다. 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와 또는 뭐 여러 기타 그런 참사와 관련된 그런 정치에 이용되는 그런 구판이다. 구판을 또 이태원 참사까지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네. 발언을 두고 특히 이제 유가족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요. 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안건 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뭐 184대 반대 1 뭐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고요. 네. 이 내용은 바로 뭐 특조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때 우리가 한번 네, 특조위를 그렇죠. 했었죠. 국가 예산으로 해서 이제 특별조사위원회가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어떤 진상 조사를 하고 또 자료와 관련된 제출 명령권도 있고 또 동행 명령권, 고발 수사 요청, 그다음에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특조위를 운영하는 그런 특별법을 지금 만들었어요. 네. 뭐 이 유가족 입장이라든지 혹은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할 테고 또 국민의힘은 또 국민의힘대로 세월호의 진상조사 규명위가 과연 그 많은 예산을 두고 활동을 했는데 결과가 어땠느냐? 그냥 그 국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느냐? 특조위보다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이후에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패스트트랙에 넘겨졌으므로 아마 지금의 어떤 이 상황을 볼 때 총선이 앞으로 이제 내년 4월이니까 그렇죠. 총선 전에 아마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입니다. 이 참사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났는데요. 밝혀질 것은 다 밝혀졌다라는 뭐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반대되게 이제 형사법상의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판단은 지연이 되고 또 정치적인 책임은 또 전무하다라는 또 일부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의견 대립에 대해서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정부는 정부대로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유가족들한테 가장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네. 그다음에 사후 처리에 대한 신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재난만 벌어지면 위원회가 생기고 특별법이 맞아요. 통과가 그쵸. 되고 유가족들의 어떤 그런 이 뭐랄까요 하는 풀어지지 않은 상태로 수년을 되풀이되는 공방만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저는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치권은 절대로 이것을 자신들의 어떤 그 선거라든지 혹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 네. 이런 재난은 공격과 방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안전 시스템을 뜯어 고치는 것이 우선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만 반짝 이야기하고 서로 공방만 벌이다가 사라지면서 이 똑같은 재난이 또다시 되풀이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재난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목소리 높인 안전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 그건 어디로 갔나 싶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정부는 유가족의 신뢰를 쌓아야 된다. 유가족에 대해서. 두 번째, 정치권은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안전 시스템을 진짜 근본부터 개혁하는 그런 시스템 개혁에 착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 아파트 전면 재시공이라는 주제입니다. 지난 4월이에요. 기억하실 텐데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2개 기둥 중에 19개 기둥에서 이 전단 보강근이 빠졌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도 보면 기준을 한참 미달하는 것으로 또 밝혀져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죠. 사고 당시의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4월 29일입니다. 네. 얼마 지나지 않았죠. 그쵸. 4월 29일 밤 11시 25분입니다. 아파트 202동, 203동 사이의 지하 주차장에서 지하 1층과 지하 2층의 천장이 그냥 무너진 거예요. 맞아요. 뭐 상층 슬래브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야말로 천장이 그대로 이렇게 무너져서 완전히 붕괴된 그런 지금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충격적인 것은 지금 이 시행과 시공사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런 공기업인 LH가 맞아요. 지금 시행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설사 GS건설이 시공사였다는 것. 그래서 이제 더 충격이고요. 뭐 지금 국토부가 원인 규명 뭐 대책 마련을 위해서 전문가를 구성돼서 지금 계속 사고 원인을 조사해 와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직 이제 공사를 하고 건설 중이었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입주민들이 없었다라는 것이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은데요. 설계와 시공, 감리에 있어서 총체적인 부실이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라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아요. 이 사고는 기둥 60%의 철근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서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2개 기둥으로 이 지금 지하 주차장이 유지가 되는 거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수평으로 철근을 깐 거예요. 네. 이렇게 철근을 쭉 깔아서 그것을 수직 철근의 전단 보강근으로 유지를 시켜서 균형을 잡은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 기둥이 튼튼해야지만 무너지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튼튼하게 만든다면 기둥의 그 충분한 그러니까 설계부터 감리, 시공 모든 단계에서 이 기둥이 정말 안전하게 철근이 들어갔느냐, 콘크리트의 어떤 그런 그 강도가 기준에 맞게 되어 있느냐,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봤더니 15개 기둥에서 17개 기둥, 지금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도 계속 뭐 데이터가 달라져서 19개 기둥까지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반 이상의 그런 그 기둥에서 그러니까 그 보강근이 없었던 거예요. 전단 보강근이 네. 제대로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보강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건설하는 그런 이 대규모 건설을 하면 안전이라는 것이 정말 제일 과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단계에서 감리와 또는 재검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첫 번째 설계 단계에서부터 네. 그다음 설계를 또 다시 시공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이 감리가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감리 단계에서 이걸 제대로 지금 감리를 해서 이 모든 단계별로 다 검증이 이루어져야만
하나의 어떤 구조물이 지금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봤더니요, 설계에서도 누락이 됐고 시공 과정에서도 보강근이 빠졌고 감리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나마나한 감리에 제대로 안 한 시공에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 단 한 군데라도 한 과정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총체적인 정말 부실이었습니다. 정말 총체적인 부실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가 철근 부족으로 인해서 붕괴한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과거에 한 글이 회자되고 있어요. 국내 건설업계 부실 시국을 우려하면서 올라왔던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글이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글이냐면 2020년에서 2021년 건설된 아파트는 들어가지 마라. 네. 라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바로 건설업계 종사자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게 네. 굉장히 전문적인 어떤 용어들도 좀 있었고요. 이 상황 자체를 뭐 시공에서부터 감리까지 모든 단계를 전부 다 파악하고 있는 그런 글쓴이가 그 작성자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이 당시 자재값이 너무 폭등을 맞아요. 했다. 그때 그렇기 그랬죠. 때문에 콘크리트 10개에 들어갈 거를 6개에서 7개만 넣는다. 그리고 자재를 엄청 아껴서 지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지어진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했는데 당시 그럴 수도 있어. 내지는 에이 너무 설마. 과장했어. 이렇게 지나갔던 글이 지금은 그 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회자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 시공을 맡은 GS건설은요, 사고 단지의 모든 건물을 철거하고요,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지하 주차장만 그랬을까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시 점검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점검해서 안 짓고 직구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두 번째는 GS건설이 지금 이 당장에 이것을 모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지금 맞아요. 떨어졌잖아요. 그쵸. 신뢰가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충격일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 즉,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충격이냐면 사실상 지난해 그 광주 화정 아이파크 맞아요. 붕괴 때 바로 전면적인 어떤 지금 공사 현장에 전면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해서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다 지금 난리를 쳤었거든요, 당시에.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GS건설은 1조 원에 가까운 그런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하고 전면 재시공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 입주 예정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다 이거 철거하고 다시 지면 나는 언제 어떻게 들어가지?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안심을 하죠. 왜냐하면 다시 짓는다니까 튼튼하게 짓겠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정신이 확 드는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 전세도 사실 굉장히 전세 맞아. 난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느냐, GS건설이 이 전면 재시공에 걸맞게 그러면 지금 입주를 기다리고 얼마 안 남았던 상황들에서 그렇죠. 그 입주를 기다리고 있던 입주민들에 대한 그런 보상,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제반 그런 비용들을 전부 다 제대로 보상을 해줄 거냐라는 것이 지금 입주민들의 걱정일 수밖에 없겠죠.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지난해 광주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 아파트 부실 시공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실 뭔가 그러니까 건설업계 전반으로 불신이 확산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가 일단 그 건설 주가가 다 떨어지고 있고요. 네. 또 GS건설만이 아니라 다른 대기업 건설사들도 역시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 생각이 드는 건 전 참 안타까운 게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했지만 네.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특집이 있어요. 특집이 있고 그 특집 기사들을 보면 우리 그 건설의 문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구나. 네. 하도급의 하도급도 문제이고 또 대기업들이 책임지지 아니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시공, 감리 이런 부분들에서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여러 가지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문제이고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도 이런 기사들은 십수년 전부터 나왔거든요. 맞아요. 똑같이 나왔어요. 아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것들이 되풀이되는데 왜 그러면 그것이 축적된
그야말로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지적하는 기사마다 정부가 이건 이렇게 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였고 정치권도 덩달아서 여러 가지 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나섰는데 그렇죠. 왜 이것이 똑같이 되풀이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의 초점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 책임 누군가 져야 될 텐데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단 지금 이 정부의 조사가 완벽하게 끝나면 이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뭐 고소 고발이 들어갈 거고요. 네. 뭐 GS건설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상황입니다. 1000만 분의 1 다행인 건 인명사고가 없었다는 것. 맞아요. 그러니까 건설 단계였기 때문에 이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건 정말 천만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건설 현장에서 21세기에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어떤 뭐 건설과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축적된 노하우를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그야말로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다시는 이렇게 하도급에 핑계를 대면서 또 관행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또 납기를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비용을 축소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핑계로 대지 않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인천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 짚어봤습니다. 네, 생생 법률쇼 오늘 함께 해주신 이종훈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파리 가렵지도